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상덕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상덕이는 무척 성실한 농부였지요. 영조 말년의 가을 추수를 마친 들판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0살의 그는 올해 풍년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지요. 이제 그는 서로 사랑한 순옥에게 평생을 같이 하자고 청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덕과 순옥은 서로 좋아하는 연인이었지요. 올해는 풍년도 들었으니 순옥이와 혼례를 올릴 수 있겠어. 상덕이는 순옥에게 선물할 나무빗을 가슴에 품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순옥의 집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선 상덕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앞쪽 나무 사이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상덕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순옥의 뒤로 비단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서 있었지요. 내 아버지께서 곧 한양으로 올라가시니 그때 너를 데려가마. 도련님 말씀대로 한양에 가면 정말 첩실로 들여주실 것이옵니까? 그럼 내 약속하마. 내 얼굴과 밤에 그 솜씨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순옥은 활짝 웃으며 양반 도령의 허리를 꼭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결하고 말 것이어요. 허허, 어찌 사내가 한 입으로 두말한단 말이냐. 걱정 말거라. 순옥은 양반 도령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양반 도령은 순옥의 입에 입맞춤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산속에서 급기야는 그지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본 상덕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상덕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상덕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상덕이 순옥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빗은 어느새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상덕은 3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픈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의 눈은 어찌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상덕은 이른 아침 순옥이 물드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순옥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지요. 그녀의 머리에는 그날 본 비단 댕기가 나풀거렸습니다. 순옥아, 너는 정말 나를 버리고 도련님에게 갈 생각이야? 그 말에 순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래,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잖아. 그리고 우린 서로 좋아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야? 그 순간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덕아, 나는 농사 짓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너와 혼이 나면 나는 평생 농사일만 할 것이 아닌가벼. 그러니 이참에 도련님 따라 한양으로 가서 편하게 살 것이야. 그 말에 상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비록 순옥이가 도련님께 순정을 바치긴 했으나 순옥의 마음만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지요. 헌데 순옥의 마음은 무척 단호하였습니다. 상덕은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자 너무 허탈했지요. 자, 이것은 너 주려고 내가 만든 빗이야. 이젠 소용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게 줄게. 상덕은 부서진 빗을 순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오는 상덕의 두 눈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덕은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한 채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날 오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상덕을 불렀습니다. 상덕아, 내 말 잘 듣거라. 세상의 반은 여자니라. 그러니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 우리 마을의 처녀라고는 순옥이뿐인데 어디서 신부감을 찾는단 말이요. 그것은 내가 아직 큰 세상을 보지 못해서다.
산등선이 몇 개만 넘으면 한양이다. 소시적 내가 한양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널린 게 사람이다. 그리고 그중 반은 여자지. 그러니 아예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 색시감도 찾고 농사일이 아닌 다른 일도 찾아보거라. 아비가 되어 내가 순옥에게 차이고 폐인이 되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내 혼례식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다. 이 돈을 미천 삼아 한양에 가서 장사라도 한번 해보거라. 며칠 후 상덕은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상덕의 가슴엔 아직도 순옥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순호가 내가 부족해 결국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반드시 양반으로 태어날 것이야. 그래서 너를 고생시키지 않을게. 상덕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을 떠나면 순옥과는 영영 이별이었지요. 하루 종일 걸어 다리가 아픈 상덕은 산길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에 앉아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짐을 정리하는 중년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를 메고 있고 옷차림은 소박했으나 얼굴에는 세상 경험이 많아 보였지요. 상덕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 내어 다가가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한양으로 가시는 길이옵니까? 그러자 보부상 강선달이 고개 들어 상덕을 바라보았지요. 그렇소,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저도 한양으로 가는 길이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길 동무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강선달은 미소 지으며 상덕에게 함께 앉자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싸온 주먹밥과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보아하니 무슨 일이 있어 보이는구려. 한양에 가서 무엇을 하려 하시오?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떠나는 것뿐이옵니다. 아, 그렇소. 강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상덕에게 자신의 여행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나는 보부상으로 20년을 살았소. 한양은 물론 사신단 따라 연경까지 다녀왔지. 그곳의 시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오. 상덕은 강선달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밖 이야기는 무척이나 흥미롭고 신기했지요. 연경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파나이까? 비단 도자기, 차, 향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지.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서양에서 온 물건들이었어. 유리잔, 시계, 지도 등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오. 상덕은 강선달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신의 아픈 상처도 잠시 잊은 듯했지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자네 눈빛이 맑고 총명한 것으로 보아 자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네. 제게 기회만 된다면 뭐든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말에 강선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게 제자가 한 명 필요했는데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려. 한양에 가서 내 일을 도와주면 내가 장사의 기술과 세상 물정을 가르쳐 주겠네. 그 말에 상덕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겠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상덕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그렇게 상덕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한양에 도착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덕은 장터에서 등에 진 사기그릇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지요. 장터에서는 수많은 행상과 장사꾼들이 자신의 물건을 소리 높여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터거리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오늘은 자네 혼자 물건을 팔아보게. 네, 스승님, 열심히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강선달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상덕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기그릇을 진열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첫날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손님을 부르는 소리도 너무 작았고 가격 흥정에서는 번번이 밀려 손해를 보았지요. 첫 달은 상덕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를 피하려다 그릇을 깨뜨리고 또 다른 날은 시전 상인들에게 자리를 빼앗겨 구석에서 장사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상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그릇은 지늘개 순도가 높아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값은 비싸나 밥맛은 2배지요. 상덕의 외침에 지나가던 중년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젊은이, 이 그릇이 정말 그러한가? 거짓말이라면 벌받을 것이야. 소인이 어찌 감히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그릇으로 드신 밥맛이 좋지 않으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중년의 부인은 상덕의 그릇을 사갔지요. 다음날 상덕은 어제 그 중년 부인의 요청으로 양반과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부인은 어제 산 그릇이 마음에 든다며 더 사고 싶다고 했지요. 내 자네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 우리 집에서 쓸 그릇은 자네에게 살 터이니 자주 들리거라. 상덕은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단골 손님이 생긴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간 상덕은 강선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사의 첫 번째 비결은 신뢰야. 자네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구만.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이제 조금씩 한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달은 미소를 지으며 상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상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고향 마을 순옥이 아닌 활기찬 한양의 시장이 나왔지요. 그렇게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상덕의 장사는 순탄하여 어느새 그는 자신의 작은 그릇 가게도 하나 생겼지요. 그의 가게는 작았지만 여러 종류의 사기 그릇을 취급하며 단골 손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상덕은 새로 들여온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시장 건너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덕이 고개를 들어보니 시전 상인들이 한 노점상에 물건을 뒤엎고 있었지요. 그 노점상 주인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두시오. 이것이 없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소. 몇 번이나 말했느냐? 이곳은 우리 구역이다. 우리의 허가 없이 장사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몰랐느냐? 그 모습을 보고 상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다가가려 하자 강선달이 그의 팔을 붙잡았지요. 참게, 지금 나서봐야 일만 더 커질 것이야. 때를 기다려야 하네. 하지만 스승님, 저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쇼. 시전 상인들이 돌아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강선달은 상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네. 그것은 그들만이 특정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지. 아니 그렇다면 다른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지, 더구나 그들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시장에서의 힘은 막강하다네. 그리고 세금의 상당 부분이 뒷배를 봐주는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스승님의 말에 상덕은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불의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조리는 영원히 계속된단 말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네. 다만 조정의 권력이 바뀌면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야. 상덕은 분노가 끓었지만 법이 그렇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상덕은 강선달 밑에서 장사를 배우며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상덕이 한양에 올라온 지 2년이 되었지요. 그는 이제 작은 창고를 하나 마련하여 더 많은 그릇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덕은 동료 행상 정만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이 많아지다 보니 자신보다 장사 경험이 많은 정만을 돈 주고 쓰게 되었지요. 김해에서 들여온 사기 그릇이 품질이 좋다 하니
이번에는 더 많이 사들여 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에 행상 정만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을 간 넘긴 정만은 상덕보다 장사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는 상덕의 사업 수완에 감탄하고 있었지요. 그러시지요. 하지만 물량이 많으니 자금이 더 필요할 터인데. 제가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투자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김해로 같이 떠나기로 약속했지요. 김해에서 상덕은 그릇을 구경하며 구입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주막집 방 안에서 정만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그릇들이 한양에 도착하면 우린 큰 돈을 벌 것이요. 그러니 정만 형님이 먼저 가서 창고를 정리해 공간을 마련해 주시오. 걱정 마시게. 내일 내가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겠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을 한 잔씩 하고 깊은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눈을 뜬 상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만이 보이지 않았지요. 상덕은 정만이 한양으로 먼저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챙겨 먹고 그릇값을 치르려 돈주머니를 찾았지요. 아니 그런데 돈주머니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괴나리 보찜 속에 있어야 할 돈주머니가 보이질 않았지요. 상덕은 당황하여 방안을 다 찾아보고 어제 다녔던 곳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그 어디서도 돈주머니는 보이질 않았지요. 아니 도대체 돈주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상덕은 크게 낙심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는 수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 한양으로 향했지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상덕은 먼저 자신의 그릇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가게 안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아니 내 그릇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깜짝 놀란 상덕은 이번에는 창고로 가보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서둘러 창고문을 열었지요. 아니 그런데 창고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창고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본분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장사할 자격이 없다. 시전상인 일동. 상덕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만이 그의 모든 재산과 그릇을 시전상인들에게 넘기고 사라진 것이었지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상덕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밤이 깊어갔지만 상덕은 여전히 빈 창고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상덕은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가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내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그는 세차게 내리는 비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아야만 했지요. 상덕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과 주머니 속 몇 푼의 동전뿐이었지요. 며칠 동안 먹지 못해 허기진 상덕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값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나흘 만에 먹어보는 첫 끼였지요. 그런데 국밥집은 이른 시간임에도 취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상덕은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옆 탁자에서 취한 노인이 젊은 장사꾼들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이야? 나는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도 가보고 연경에서도 살았다. 그리고 서양 물건도 보았지. 아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셨나? 취했으면 조용히 들어가 잠이나 잘 것이지. 젊은 장사꾼들은 밥을 먹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일어나다 말고 비틀거렸지요. 그러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순간 상덕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취한 노인은 상덕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집은 겉보기에 평범한 한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상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방 안은 책과 이국적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로 만든 투명한 병, 금속으로 된 이상한 도구, 그리고 벽에 걸린 낯선 글자의 지도까지. 내 이름은 오진수라고 하네. 은퇴한 역관이지. 자네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니 차라도 한잔하게. 상덕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들이 궁금한가? 내가 평생 모은 보물들이네. 저기 있는 시계는 네덜란드에서 온 것이고, 저 지도는 천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지도지. 어르신께서는 정말 외국에 다녀오신 것이었군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술이 깬 오 선생은 상덕에게 차를 내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고 후에 역관으로 청나라를 여러 차례 오갔다고 했지요. 나는 언어뿐 아니라 외국의 상업과 물건의 가치 그리고 교육의 비결을 배웠네. 서양 상인들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장사하는지도 관찰했지. 상덕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오 선생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 지식을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 선생은 잠시 상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이것은 서양 상인들의 장사 방법을 기록한 책이네. 자네가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자네 눈빛이 맑고 총명해 보이는군. 상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상덕이 역관 오 선생 밑에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덕은 오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외국 언어와 무역을 배운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지요. 상덕 특유의 성실함은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또 다시 커다란 상단으로 성장을 시켜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상덕의 겸손함과 인성이 한몫하였지요. 그러니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자본을 모아 외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청혼상단을 열었지요. 상덕의 상단 안에는 한양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국적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결국 해낼지 알았지. 이 모든 게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무역과 외국어는 저희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 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상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단, 차, 도자기, 서양에서 온 유리 제품까지 상덕의 상단은 마치 작은 외국 시장 같았지요. 그런데 시전상인들의 방해는 없었는가? 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터인데. 아직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견제의 기색이 역력하긴 합니다. 그때 상단 문이 거칠게 열리며 중년의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몇 시전상인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청혼상단의 주인이 누구인가? 상덕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는 시전상인들의 두목 박행수였습니다. 제가 이 상단의 주인 상덕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전두목 박행수는 상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청혼상단 주인이군. 시전에 허가 없이 이런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내 직접 확인하러 왔네. 상단 안에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물러나고 오 선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덕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파는 물건들은 시전에서 취급하지 않는 외국 상품들입니다. 금난 정권에 저촉되지 않지요. 자네가 그렇게 법조문을 잘 알고 있나? 하지만 자네 같은 영세 상인이 이렇게 큰 상단을 차리는 것은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네. 장사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좋은 물건을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박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덕에게 한 걸음 다가왔지요. 자네 정만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그 말에 상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조심하게 이 바닥에서는 시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네도 정만처럼 될 수도 있지. 박행수는 말을 마치고 상단을 나갔습니다. 상덕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행수와의 대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덕의 청혼상단은 더욱 번창했고 그의 성공에 자극받은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장사를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침, 상덕은 새로 들여온 청나라 비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덕 형님, 제가 드디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젊은 상인 윤철이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의 그는 상덕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지요. 몇 달 전부터 상덕에게 조언을 구하며 자신만의 가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윤철이, 축하하네. 어디에 가게를 열었나? 서쪽 골목입니다. 작지만 제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는 모두 형님 덕분이지요. 상덕은 미소 지으며 윤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전 상인들을 조심하게. 그들은 새로운 상인을 달가워하지 않아. 걱정 마십시오. 형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사흘 후 상덕은 급한 전가를 받고 윤철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게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윤철을 발견한 상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철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거적대기 위에 누워 있었지요. 윤철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지요. 형님, 시전 상인들이 습격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가게를 불태우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상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윤철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내와 소희미는? 그들은 어디 있느냐? 윤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데려갔습니다. 제발 소희미를 구해주십시오. 상덕은 즉시 윤철의 아내와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정보통을 통해 그들이 한강 나루터 근처 창고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어둠 속에서 상덕은 조심스레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창고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상덕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7살 소희미가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지요. 소희마, 나는 너의 아버지 친구란다. 널 데리러 왔단다. 아저씨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상덕이 소임을 안아 들자 창고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상덕은 소임을 안고 창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강가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짧고 굵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 달아나야만 했지요. 상덕은 소임을 안고 윤철이 쓰러져 있는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마 괜찮으냐? 우리 딸. 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어요? 윤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상덕 형님, 소희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꼭 바꿔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상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소임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흔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일어나요. 아버지. 상덕은 소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윤철의 부인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소임을 안고 창고에서 도망 나올 때 들렸던 여인의 비명이 윤철의 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지요. 어린 소임을 안고 한참을 울고 난 상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지요.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소임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볼게.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마. 그날따라 유난히도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철이 죽고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상단주 상덕의 청혼상단은 더욱 번창하여 이제 한양에서 몇 안 되는 큰 상단으로 성장했지요. 상단주 상덕은 여러 지점을 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단주 상덕은 내실에서 오 선생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청나라 왕씨 상단이 독점 계약을 제안했다고? 그것은 큰 기회가 아닌가? 내 어르신, 그들이 가져오는 서양 물건을 조선의 독점권을 제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야. 하지만 왜 망설이는 것인가? 상단주 상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계약을 맺으면 다른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시전 상인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오 선생이 돌아간 후 상단주 상덕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소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지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윤철의 죽음 이후 소임은 상단주 상덕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상단주 상덕은 미소를 지으며 소임을 안아들었지요. 소임이 왜 아직 안 자고 있었니? 꿈에서 죽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그 순간 상단주 상덕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소임을 무릎에 앉히고 함께 별을 바라보았지요. 소임아, 마냥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 돈을 버는 게 맞는 걸까? 아이 소임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돈 많이 벌어도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소임을 재운 후 상단주 상덕은 서재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청나라 상인과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요. 이 계약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했지만 그것은 그가 비판해온 독점 구조를 자신이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시전 상인들을 비판하면서 결국 같은 길을 가려 하는 것인가? 그는 윤철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꼭 바꿔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동이 틀 무렵 상단주 상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지요. 독점 계약은 맺지 않겠소. 대신 여러 상인들과 함께 공동 구매 방식을 제안하고 싶소. 청나라 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상덕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은 기회를 포기하다니 당신의 결단에 무한한 신뢰를 느끼요. 그날 이후 상단주 상덕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인이 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닌 철학이 있는 상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의금부 포졸들 여럿이 청혼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단주 상덕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섰고 상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역관 오진수의 거처가 어디냐? 당장 대라.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께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감히 관의 일에 참견하느냐? 오진수는 청나라에서 금지된 서적을 들여와 역모를 꾸몄다. 어서 그의 거처를 말하지 않으면 너도 함께 잡아가겠다. 순간 상단주 상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 선생이 서양 서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역모와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상단주 상덕이 오 선생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고 오 선생은 이미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덕아, 걱정 마라. 내가 가진 책들이 문제가 된 것뿐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야.
의금부 포졸이 오 선생의 등을 밀치자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상단주 상덕이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다른 포졸이 그를 막았지요. 당장 비키거라. 역적과 한패라면 너도 잡아가겠다. 오 선생은 고개를 들어 상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덕아, 내 걱정은 말고 내 일에 충실하거라. 진실은 반드시 이기는 법이다. 사흘 동안 상단주 상덕은 오 선생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뇌물도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마침내 그는 의금부 관리를 통해 면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 오 선생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그의 얼굴과 손에 남아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반드시 어르신을 구해내겠습니다. 상덕아, 내 걱정은 마라. 이미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진리를 위해 고통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누가 이런 모함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시전 상인들과 결탁한 관리들이 어르신의 서양 서적을 빌미로 영모죄를 씌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르신께서 제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상덕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그대가 상단주 상덕이요. 오진수를 살리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시전두목 박행수가 그대의 상단을 원하오. 상단을 넘기면 오진수의 죄를 감해줄 수 있다 하였소. 상단주 상덕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박행수가 오 선생을 이용해 자신의 상단을 빼앗으려는 계략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상단주 상덕은 오 선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의금부가 뒤진 후 엉망이 된 서재에서 그는 오 선생이 숨겨둔 상자를 찾아냈지요. 그 안에는 오 선생이 평생 모은 귀중한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들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지요. 서양의 상업이론, 과학 지식,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담은 책들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영모라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내 상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 오 선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지요. 상덕은 밤새도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단주 상덕은 박행수 연락을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해 한강변 주막으로 향했지요. 그는 오 선생을 구하기 위해 상단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구석에 앉아있는 시전두목 박행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행수님, 오 선생님을 위해 협상하러 왔습니다. 시전두목 박행수는 술잔을 들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협상이라 자네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 상단을 넘기겠습니다. 대신 오 선생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시오. 박행수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주막 문이 열리며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이거 보게, 상단주 상덕. 이것이 자네가 청나라 상인과 내통해 조선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증거일세. 박행수는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상단주 상덕은 그제야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지요. 이것은 거짓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상덕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팔이 뒤로 묶이고 포승줄이 목을 조였지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군. 역적 오진서와 그의 제자 상덕이라 하하. 둘 다 사라지면 이제 아무도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을 것이야. 의금부로 끌려온 상덕은 즉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에서 그는 형틀에 묶였지요. 내 놈이 청나라 상인과 내통하여 조선의 기밀을 팔아넘겼다는데 이를 어찌 변명할 것인가? 그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있던 포졸들이 주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지요. 다시 묻겠다. 청나라 상인에게 무엇을 팔았느냐?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고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요. 며칠 후 상덕은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의금부 관리가 들어와 상덕에게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산은 이미 모두 몰수되었고 상단도 시전 상인들에게 넘어갔네. 사형이 확정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야. 오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오진수도 곧 사형될 것이네. 자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미안하이. 관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지요. 어느 날 아침 감옥 문이 열리며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60을 넘긴 듯한 노인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상덕은 노인이 조용히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덕이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문장들이었지요. 노인장 그것이 무엇이요? 학자 이담은 잠시 읊조림을 멈추고 상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양의 경제 이론이네. 재화의 가치와 교환에 관한 내용이지. 서양의 경제 이론이라고요? 그렇네. 나는 정약용 선생과 함께 연구했던 사람이야. 실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봤는가? 상덕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정약용은 그도 들어본 유명한 학자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담은 자신이 평생 연구한 실학 사상과 서양의 경제 이론 그리고 새로운 상업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진정한 상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의 부강함을 함께 이루는 것이네. 상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 부가 다시 사회로 흘러들어 모두를 풍요롭게 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자들은 그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네. 자네같이 상업을 잘하는 사람이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하네. 밤새 대화를 나눈 후 상덕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자 이담에게서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상업을 보게 되었지요. 어르신, 제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하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자네에게 전해주겠네. 그리고 함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지. 학자 이담은 감옥 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상인 조합의 구조, 공정한 가격 책정 방법, 이익의 재분배 방식까지 상덕은 열심히 듣고 모두 기억했지요. 허허, 자네의 눈빛이 달라졌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 네 어르신, 이제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이곳을 나가고 싶습니다. 학자 이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자를 찾은 스승처럼 기뻐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감옥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사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관이 흐트러졌지만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요. 죄인 홍판서는 차가운 바닥에 앉은 채 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가두는가? 간수는 비웃으며 문을 꽝 닫았습니다. 홍판서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의 눈에 상덕과 학자 이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담 선생이 아니요. 당신도 여기 계셨소. 오래간만이요 홍대감.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했지요. 홍판서는 이담과 간단히 안부를 나눈 후 상덕을 보았습니다. 저쪽은 누구요? 상인인가? 정운상 단주 상덕이요. 그는 뛰어난 상인이자 이제는 내 제자가 되었소. 상인이라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소.
대감께서는 아직 청운상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오. 다음 날 아침부터 상덕은 학자 이담과 함께 실학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이론과 서양의 경제를 비교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었지요. 홍판서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지방 관리의 역할과 상인들의 협력 방식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방 관리가 상인들을 단순히 통제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협력자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네. 허나 그런 관점은 현실적이지 않소. 상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소. 대감께서는 모든 상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업이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홍판서는 상덕과 이담의 대화에 깊이 참여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상덕의 지식과 통찰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덕 자네의 상업 개혁안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가? 제 경험과 어르신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입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신 정치 개혁과 제가 구상한 상업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판서의 눈빛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덕을 단순한 상인으로 보지 않았지요. 홍판서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다가 반대파에게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내 친척이 형조판서로 있네. 그는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지.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그를 통해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것이야. 처음에는 자네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자네의 능력을 인정하네. 우리가 함께하면 정치와 상업 모두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학자 이담은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듯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어명으로 홍판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홍판서는 상덕과 이담 오진수를 모두 무죄로 풀어냈지요. 그리고 상덕이 석방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단주 상덕은 홍판서와 함께 형조판서의 관저를 방문했지요. 홍대감, 상덕 그리고 오 선생, 오늘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이요. 서재에서 네 사람은 시전상인들의 비리와 상업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덕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지요.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은 독점을 통해 백성들에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입한다면 물가는 안정되고 더 많은 상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생각이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맞닿아 있군. 하지만 조정 내에는 시전 상인들과 결탁한 세력이 많다네. 그러니 그들을 설득할 명분과 증거가 필요하다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방문이 살짝 열리며 한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형조판서의 딸로 책을 들고 온 규수 연이었지요. 아버님께서 찾으시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이쪽은 홍대감의 추천으로 만난 상덕이란 상단주의다. 그는 상업 개혁에 대한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지. 연희는 상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몇 주 후 상덕은 다시 형조판서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전 상인들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요. 회의를 마친 후 그는 정원에서 연희를 만났습니다. 상덕님 지난번 말씀하신 서양의 상업 이론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소적께서 그런 책을 읽으신다니 놀랍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공부하길 바라셨어요. 특히 실학에 관한 관심이 컸지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덕은 연희의 지적 호기심과 통찰력에 감명받았고 연희는 상덕의 경험과 지식에 매료되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조 앞에서 시전 상인들의 비리와 금난 정권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상단주 상덕은 홍판서와 형조판서의 도움으로 자신의 경험과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업 개혁안을 발표했지요. 전하,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여 더 많은 상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조는 깊이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금난 정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대의 제안이 이치에 맞다. 상업개혁령을 발표하겠노라.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공정한 상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라. 성은이 황공하옵니다, 전하. 상업개혁령이 발표된 후 시전 상인의 두목 박행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지요. 시전상인 두목 박행수는 어명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십 명에 달했지요. 그리고 부패한 시전상인들도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상덕은 상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조정의 상업 자문도 맡았지요. 그리고 상단주 상덕은 형조판서에 외동딸 연희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형조판서 관저의 마당에는 혼례가 한창이었지요. 그리고 상덕은 조선의 상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업개혁은 크게 성공하여 많은 상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지요. 어느 날 상덕은 관찰사와 지방순회를 하던 중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곳이 내가 자란 들판이구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지. 그를 따르던 젊은 관리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이곳 출신이시라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그냥 평범한 농촌이었네. 하지만 내겐 추억이 담긴 곳이지.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작은 시장도 생겨났지요. 상덕은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한양으로 모셔온지라 고향 마을에는 일가 친척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시오? 상덕이 아니요? 이제는 한양 대감이 되셨다지요? 아, 김씨 어르신.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자네가 떠난 후 마을이 많이 변했다네. 자네의 개혁 덕분에 우리 마을 장터도 번창하고 있는 중이지. 상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르신, 혹시 순옥이라는 여인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에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순옥이는 불쌍하게 되었지. 양반 도령 따라 한양에 갔다가 얼마 안 되어 쫓겨나왔다네. 지금은 마을 외곽 초가에 홀로 살고 있지. 상덕은 노인의 안내를 받아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을 꿈꾸던 순옥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지요. 그는 수행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고 혼자 문 앞에 섰습니다. 순옥이 안에 있느냐? 그 말에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과부 순옥은 한때 아름다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무척 초라해져 있었지요. 그녀는 상덕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덕이? 오랜만이야. 과부 순옥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상덕은 순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나도 잊은 지 오래되었고. 당신은 한양에서 크게 성공했다 들었어. 그리고 형조판서 따님과 혼인까지 했다고. 내겐 세 아이가 있는데 둘은 직접 낳은 아이고 하나는 죽은 친구의 딸이지. 과부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준 나무빗이야. 깨진 채로 지금까지 간직해왔지. 사실 나는 당신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상덕은 깨진 나무 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사랑과 상처의 증거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아물어 있었습니다. 순호가 이제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바래. 그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하나 꺼내 순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사라도 시작해봐. 이제는 신분보다 노력과 신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 과부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상덕은 언덕에 올라 자신이 자랐던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마을이 되었지요. 과거의 상처는 그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덕은 석양을 등지고 다음 행선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지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사필규정이지요. 이야기 속 주인공 상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결국은 승리한 게 아닐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